이강인 선수가 지난 리버풀전에는 벤치에 앉았지만 출전 자체를 못하면서 점점 더 출전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최근 10경기를 놓고 보면 일단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출전을 못했고요. 그리고 릴과의 경기에서도 15분 출전, 리옹과의 경기에서도 16분,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30분 출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살펴보면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도 63분 출전, 그리고 브레스트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15분, 모나코와의 경기에서는 27분, 풀타임을 뛴 건 최근 10경기에서 르망, 그러니까 3부 리그 팀과의 컵 대회에서 90분 풀타임을 뛴 게 마지막이에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최근 들어서는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 혹은 중반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주전 자원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도 탑5 안에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좋은 폼을 급격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1월 23일에 있었던 맨시티전을 기점으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부터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이 전술 자체에 그렇게 잘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레 스쿼드 경쟁에서 조금은 밀려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풀전을 생각을 해보면 리버풀전에 리버풀이 1차전에서 약간 수비적으로 나왔어요. 살라와 디아스도 내려가고 조타와 소보슬라이도 이렇게 내려가서 두 줄 수비를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컨셉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덴벨레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르퀴뇨스, 파초, 멘데스가 3백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죠. 그러면 여기서 흐비차가 약간 왼쪽으로 나가서 흐비차와 바르콜라의 왼쪽 라인, 덴벨레와 하키미의 오른쪽 라인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흐비차와 바르콜라가 스위칭이 가능하고요. 덴벨레와 하키미도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네베스나 파비안 루이스까지 함께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5명까지 늘려주는 이런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요 4명의 라인에 들어가게 된다면 스위칭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기동력적으로 덴벨레, 하키미, 바르콜라, 흐비차 혹은 후반전에 들어오는 두에 이런 선수들처럼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플레이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동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덴벨레, 하키미, 바르콜라, 흐비차 두에 이 선수들보다 이렇게 계속 스위칭하는 플레이에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덴벨레와 바르콜라 자리 바꿀 때도 있고요. 또 흐비차가 가운데로 오면 덴벨레가 왼쪽으로 가는, 계속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하키미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바르콜라가 측면에 가고, 어쩔 때는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흐비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한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적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흐비차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코나테를 끌고 들어가면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아놀드를 끌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덴벨레가 공간으로 뛰면서 반다이크를 끌어당기면 이때 네베스가 올라오거나 하키미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도 빨라야 되고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도 빨라야 돼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이렇게 기동력 있게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스타일보다는 아무래도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면 가운데에 덴벨레가 있고요, 왼쪽에 바르콜라, 오른쪽에 흐비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르콜라가 왼쪽에서 일단 가운데로 돌파를 시도하면서 2명의 선수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 수비 라인이 무너져 있는데 그 순간 덴벨레가 앞으로 뛰면서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르콜라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덴벨레가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 순간 바르콜라가 공간을 만드는 걸 보고 다시금 리버풀의 수비가 앞으로 달려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뛰어 들어가는 덴벨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바르콜라가 끌고 들어가다가 수비수들이 본인에게 쏠리는 순간, 그 순간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덴벨레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줘요. 이 장면이 왜 나왔냐면 반다이크가 덴벨레를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때 흐비차가
뛰어들어올 수도 있고 바르콜라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다이크가 이 공간을 체크를 하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가는 순간 바르콜라는 덴벨레한테 준 거죠. 그래서 덴벨레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편안하게 볼을 끌고 나가서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득점을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이런 스위칭 작업이 계속 나와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요. 이 장면도 이번에는 왼쪽에 바르콜라, 오른쪽에 덴벨레, 중앙에 흐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하키미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덴벨레에게 패스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덴벨레가 볼을 가진 다음에 달려드는 수비수를 일단 개인 기량으로 한 명 돌파를 합니다. 일단 요 돌파 능력도 일단 매우 중요하거든요. 바르콜라든 흐비차든 덴벨레든 일단은 선수와 1대1로 만났을 때 드리블 돌파로 한두 명 선수를 제낄 수 있는 드리블러를 일단 엔리케 감독이 최근에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덴벨레가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돌파가 일단 됩니다. 그 다음에 돌파가 되면서 이 공간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때 흐비차가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야 덴벨레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다음 장면을 보면 흐비차가 앞으로 뛰면서 수비수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 때 덴벨레가 측면에서 접고 들어오면서 공간을 활용하고요. 결국에는 덴벨레가 여기서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슈팅이 수비수 맞고 벗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덴벨레에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앞쪽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덴벨레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왔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바르콜라가 뛰어가고 있으니까 사실 덴벨레가 바르콜라한테 줬으면 더 좋은 찬스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비슷한 장면으로 이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엔 바르콜라가 오른쪽, 왼쪽에 흐비차, 중앙에 바르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베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하키미가 올라오기 전에 오른쪽에는 덴벨레와 네베스, 왼쪽에는 바르콜라와 흐비차 요 라인을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흐비차가 볼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바르콜라가 뛰어가면서 수비를 또다시 뒤로 물러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뒤로 물러나는 동안 자연스럽게 바르콜라의 움직임, 수비수들은 바르콜라를 따라서 뒤로, 이때 흐비차는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이 슈팅도 유효 슈팅이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흐비차, 덴벨레, 바르콜라 계속 공격 장면을 보여드릴 때 이 세 명의 선수가 위치가 일단 계속 바뀝니다. 어쩔 땐 덴벨레가 오른쪽, 어쩔 때는 바르콜라가 중앙, 어쩔 땐 흐비차가 왼쪽, 어쩔 때는 또 흐비차가 오른쪽에 가 있고 덴벨레가 왼쪽에 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수들이 계속 달려나가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일단 여기서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택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엔 덴벨레가 중앙, 바르콜라가 왼쪽, 그리고 흐비차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누 멘데스가 올라오면서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순간적으로 투톱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덴벨레가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덴벨레를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리버풀 선수들이. 근데 이때 바르콜라가 왼쪽에 있다가 멘데스가 올라오니까 안쪽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덴벨레만 신경 쓰다가 후방에서 롱킥이 나오는데 바르콜라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덴벨레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바르콜라의 침투, 이 빠른 스피드가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바르콜라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1대1 찬스를 잡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의 장면이었죠. 코나테가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열리니까 따라와서 몸싸움을 했고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넘어지는, 이게 이제 뭐 반칙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요 장면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덴벨레의 직선적인 움직임, 공간을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은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고 있고요. 왼쪽에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비차가 왼쪽,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3백을 만들던 멘데스도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랜덤하게 선수들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덴벨레가 또 볼을 잡을 때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상대 수비가 잘 전형을 만들고 있어도 덴벨레의 이 개인 플레이 한 번에 뒷공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덴벨레가 볼을 잡은 다음에 돌파가 됩니다.
1명 돌파, 2명 돌파. 달려드는 리버풀의 선수들을 1명, 2명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측면이 붕괴가 되면서 일단 수비 라인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덴벨레가 이 측면을 무너뜨리고 볼을 끌고 들어갈 때 중요한 건 가운데 있었던 바르콜라가 전방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이 바르콜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순간 뒤쪽에 있던 선수들한테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덴벨레가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데 바르콜라의 움직임 때문에 수비가 뒤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앞쪽으로 달려 들어오는 네베스에게 컷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네베스가 여기서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할 수 있는,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이강인 선수라고 저런 플레이를 못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도 제로톱으로 나오거나 이번 시즌 내내 오른쪽에 나왔을 때,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측면으로 빠지거나 전방으로 뛰어가거나 내려오거나 이런 플레이를 계속 가져갑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보다 덴벨레, 흐비차, 바르콜라, 두에 이런 선수들이 보여주는 공간 침투와 스위칭 플레이가 더 자연스럽고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9번 공격수가 없으니까 계속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휘집어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이강인 선수가 강점으로 지금 가져가기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들이 워낙에 빠른 선수들만 모여있다. 그렇다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어떤 플레이들이 나오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비안 루이스, 네베스, 비티냐 이런 선수들이 일단은 앞쪽에서 바르콜라, 하키미, 덴벨레, 흐비차 이런 선수들이 스위칭하면서 공간을 만들면 이때 또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침투하는 움직임에 네베스가 특히나 기동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예를 들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 있는 바르콜라가 있고요. 가운데 흐비차가 왼쪽,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하키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치가 또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바르콜라와 덴벨레의 투톱인데 이때 덴벨레가 오른쪽으로 나가고 바르콜라는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앞과 뒤로 끌어당겨요. 그러면 중앙에 있었던 네베스가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덴벨레는 앞으로 뛰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바르콜라는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때 뒤쪽에 있었던 네베스가 요 사이 공간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바르콜라가 끌고 나온 수비수, 덴벨레가 끌고 들어간 수비수, 요 사이 공간으로 네베스가 달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롱킥이 나오면서 네베스에게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맨시티전부터 시작된 급격한 이 상승세의 흐름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치명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바르콜라, 흐비차, 덴벨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왼쪽, 오른쪽, 중앙을 다 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래야 스위칭이 되니까 그거를 엘리케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덴벨레, 흐비차, 바르콜라 두에도 경기를 뛰어보니까,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계속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비차도 그렇고 바르콜라도 그렇고 처음에는 왼쪽에서 뛰는 것에 전문인 선수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오른쪽에서도 잘 뛰어요. 두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뛰거든요. 덴벨레는 워낙에 양발이다 보니까 어디서든 잘 뛰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가진 이 멀티 능력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그 능력이 되지 않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르콜라, 흐비차, 덴벨레, 두에 같은 선수들도 살짝 내려와서 제로톱의 역할도 좀 하거든요. 물론 바르콜라는 그런 성향이 약하지만 흐비차, 덴벨레 그리고 두에 같은 경우에는 제로톱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의 그런 동선들을 이 선수들도 똑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멀티 능력이 그렇게까지 특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고, 그리고 일단 공격 라인에서는 이제 어떤 선수랑 이강인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냐면, 흐비차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흐비차, 바르콜라, 덴벨레 3명이 주전이라고 일단 친다면 교체 1순위로 들어오는 선수가 원래는 이강인이었잖아요. 흐비차가 없을 때는 요 자리에 이강인이 나왔었고 두에가 교체 1순위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흐비차, 바르콜라, 덴벨레가 일단 3톱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이냐 혹은 두에냐 요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두에가 컨디션도 일단은 좋고 이강인 선수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에 자체가 최전방 3톱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종종 나오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혹은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두에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요 자리에서 일단 잘해서 파리 생제르맹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에가 스타드렌에서 뛰었던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
최전방 공격수, 오른쪽 왼쪽 공격수, 왼쪽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까지 이렇게 폭넓게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에도 이강인 선수처럼 중앙 미드필더도 소화하면서 오른쪽 왼쪽 최전방도 다 되는데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이 스피드적인 면에서 두에가 이강인보다 앞서 있고 최근 컨디션도 앞서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 앉을 때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선수였다면 이제는 두에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두에가 전반기에 못할 때 이강인 선수가 수행을 했던 측면 공격수 자리에 나오거나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거나 이것을 두에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두에가 어쩔 때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고 어쩔 때는 측면 공격수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이제 두에 같은 공격적인 유형과 에메리 같은 수비적인 유형이 또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3백을 만들면서 하키미가 올라갔을 때 하키미가 가운데로 예를 들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왼쪽에 있는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면서 비티냐와 네베스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를 합니다. 기본이 이런 전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베스나 비티냐가 하는 역할, 하키미가 올라가니까 측면을 커버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멘데스가 올라가면 비티냐가 왼쪽까지 내려와서 센터백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혹은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가서 멘데스가 오히려 올라오고 파비안 루이스가 센터백의 역할을 하면서 3백을 만들어요. 근데 요런 수비적인 역할, 비티냐,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이런 수비적인 역할에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에메리가 조금 더 저런 수비적인 역할에는 적합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위치해도 공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네베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파비안 루이스도 멘데스가 완 올라갈 때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만들면 침투하는 이런 역할에 네베스나 아니면 두에가 나왔을 때 더 빠르니까 두에를 선택하게 되는 여러모로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제 엘리케 감독의 이 기동력에 기반한 축구에 약간은 이제 밀려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또 이강인 선수의 장점도 명확하거든요. 이강인 선수처럼 공간을 보고 찔러주는 패스를 잘 주는 선수는 또 파리 생제르맹에 이강인만큼 하는 선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동력적인 축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밀려 있는 건데 어쨌든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도 한 명쯤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요즘에 하키미의 공격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하키미가 이번 시즌 기록한 공격 포인트가 5골과 10개의 도움이거든요. 근데 15개의 공격 포인트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랑 같이 나왔을 때 4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하키미의 활약도가 오히려 하키미는 이강인 선수가 더 주전으로 뛸 때 활약이 좋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 라인에서 이강인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하키미가 달려나가는 그리고 이강인이 찔러주는 요게 일단은 구도가 잘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키미의 플레이를 살리는 것보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중심은 덴벨레이기 때문에 덴벨레가 뛰어들어올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띄워주면서 덴벨레의 드리블 덴벨레의 창의성, 돌파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플랜이 더 좋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살짝 밀려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16강 2차전에도 선발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버풀을 압도했던 그 전술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1순위에 있지 않은 그런 전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1차전에 안 나왔던 거잖아요. 2차전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강인 선수의 왼발 킥력이 워낙에 날카롭다 보니까 그게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득점이 필요할 때 이강인의 크로스 혹은 세트피스 한 방 이런 것들을 노려서 기용할 여지는 일단 충분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이 끝났을 때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이런 특별함이 있는 선수라서 이강인을 원하는 팀은 일단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그냥 중위권 팀 이런 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경쟁력 있는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원할 겁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고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을 승리하는 거지만 그것이 이번 시즌 후반기를 봤을 때 조금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많이 밀려있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에는 이강인을 잘 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도 이강인 선수에게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시즌 동안 이강인 선수를 엘리케 감독이 조금 더 잘 활용하면서 실제로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도 조금은 내려가 있으니까 더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좋은 성적에 기여를 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